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앞 시간에 조선후기 문화사에서 실학의 성립 배경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부터 이제 실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학자들의 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교재는 412페이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칸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보시는데요. 이렇게 우선 먼저 좀 살펴보고 갑시다. 18세기 전반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중농실학이 나왔습니다. 중농실학. 18세기 후반에 가면은 중상실학이 나옵니다. 실학이란 얘기는 그 당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형화된 용어는 아니에요. 실학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실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같으면 말이죠. 고려 때 같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겠죠. 고려 말의 성리학은 현실 개혁적인 실천적인 유학으로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성리학 자체가 실학이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보면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구태의연한 유학에 대한 새로운 학문이 나옵니다. 그걸 실학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양명학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실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사상체계에 대한 새로운 사상, 이걸 실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당시는 이걸 뭐라고 했냐 하면은 경세치용, 이거는 이용후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농실학과 중상실학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살펴보고요. 각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농실학자들은 붕당에서는 어느 계열이냐 그러면은 남인계열이죠. 남인. 그래서 남인, 영남남인과 그 다음에 근기남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인은 근기남인이에요. 근기. 기는 경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남 남인은 이황을 중심으로 한 정통 유학자들, 정통 성리학자를 얘기합니다. 자, 중상실학은 누구죠? 노론입니다. 노론은 정통파 성리학자들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호락 논쟁은 노론 내에서 나왔던 사상 논쟁을 호락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호파 노론이었어요? 아니면 낙파 노론이었어요? 이거는 낙파 노론입니다. 낙파. 서울의 낙산 밑에서 살았던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도시적 분위기에 살면서 다른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농실학자를 그러면은 자, 반계, 유영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그 중에 다산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중상실학의 선구자 그러면 농암, 유수원, 그렇죠. 호가 농암입니다. 귀가 멀었다는 거죠. 너무 과중한, 젊었을 때 너무 과중한 업무로 해서 귀가 좀 멀은 사람이요. 스스로 호를 농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암 유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원, 홍대영,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초정, 박제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중농실학자들이 우선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자영농을 육성을 하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 내용이에요. 우선 얘네들은 상공업을 진흥하자. 중상실학자입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합시다. 이게 얘네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중농실학자들의 경제개혁에서 보면 전황이라는 현상 기억하시죠? 화폐 유통이 부족한 현상을 전황이라고 그랬어요. 화폐 발행이 부족한 것을 전황이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황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화폐 쓰지 말자 폐존론을 주장했죠. 근데 중상실학자는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는 그래도 전황이라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자. 화폐를 쓰자. 뭐죠? 용전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농실학자고요.
중상실학자의 공통점, 다른 점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공통된 주장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학의 성격, 자 민본주의적,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지배층의 권익 대면에 노력했다.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민족주의적, 경제 사회 면에서의 근대 지향적인 요소가 나왔다. 근대 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학의 3대 성격이고요. 이 실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뭐요? 중농실학자건 중상실학자건 각기 부국강명하고 민생 안정합시다. 이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우선 뭐 하자는 거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하고, 그죠? 중농실학자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 하자? 부국강명 민생안정합시다. 이 주장입니다. 근데 후자 있죠. 후자. 이 중상실학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선 뭐 하자? 상공업진흥 기술혁신하고 나중에 그거 한 다음에 토지에도 자영농 유성하자. 그리고 결론은 뭐 하자? 부국강명 민생안정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지 얘네들과 얘네들의 주장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학자들 중농실학하고요 중상실학자들의 대체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고 중농실학자 특히 누구죠? 선구에 있던 반계 유영훈의 주장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교재 413페이지 이 유영훈 있죠. 유영훈의 주장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그에 쳐서 반계 수록이 있습니다. 호가 반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제 주장했던 토지제도 개혁안에 보면 균전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균전제 한계가 있죠. 바로 밑에 비읍에 먼저 쭉 내려와요. 마지막에 균전노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으나 신분에 따라 토지급에서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교적인 신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균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토지를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유영훈의 균전제는 사농공상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많이 주고 상류는 좀 작게 주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학자로서의 유영훈의 한계를 지적한다면은 유교적인 신분관을 극복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유영훈의 균전제는 너무 급진적이에요. 왜 급진적이냐 그러면 토지 전부 몰수하자는 겁니다. 1차. 몰수한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급진적이었던 토지제도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유영훈의 주장 내용에서 사회 제도 비판 주장에서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양반 문벌제도나 과거제도나 노비제도의 모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학자들의 한계를 우리가 하나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 개혁안들이 있어요. 유영훈이건 아니면 홍대용이건 또는 박지원이건 이런 사람들한테는 죄다. 이 실학자들의 개혁 내용은 체제 내적 개혁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 부정적이냐 아니면 체제 내적이냐면 체제 내적인 개혁을 제창했다는 점. 그러니까 성리학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네를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한 거지 완전히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진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특히 밑에 그 이익이 있죠. 이익의 주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나요? 414페이지 맨 위에 이익의 주장 내용에서 봐봐요. 그러면 육두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자는 점두자입니다. 점두. 나라가 빈곤하고 농촌이 피폐한 것은 6가지 있죠.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비제도나
양반 문벌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이거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뿐일 뿐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체제 부정적인 개혁이 아니라 체제 내적 개혁을 제창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유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에서 균전론, 그래서 급진적이었으며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주장했던 균전제였습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신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역 변통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역법 때 말씀을 드렸죠. 양인이 물고 있는 군역을 변통,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일체 군사조직과 호포제 실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적수포제 폐단을 시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교육제도에서는 사농일치. 사농일치라는 얘기는 뭐야? 공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같이 하자, 일치,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농일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영원의 개혁 주장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으로 가겠습니다. 호가 성호죠. 성호학파, 이익학파 이렇습니다. 그에 져서 성호사설과 과구록 등이 있고요. 밑에 그의 주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제도 개혁에서 보면은 유영원의 균전제는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주장을 해요? 뒷자로 하겠습니다. 한전제입니다. 한전이라는 얘기는 뭐야? 대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한전이라고 하죠. 한전. 대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한 가구당 필요한 토지를 1가구당 20결씩 주자는 겁니다. 이 20결의 토지는 매매할 수 없게 하고 20결 초과한 토지는 매매를 허용한다는 그 토지제도예요. 이게 이익이 제창했었던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원의 균전제는 비판했다. 비판한 이유는 너무 급진적이다. 왜? 전부 몰수하자는 건데 그건 너무 급진적인 사고방식, 개혁 방안 아니냐 이 얘기죠. 기타 밑에 사회제도 비판의 육두론, 방금 봤던 패전론. 패전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전황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체로 이 중농실학자들은 농촌, 농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황이라는 현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이었어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패전론을 제창했던 거고요.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 실시를 주장합니다. 사창, 면 단위마다 창고를 두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타 사농일치 교육제도에서 그다음에 과거 3년에서 몇 년 하자 5년으로 실시하자.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빈번하게 과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야 인사를 등용하는 천거제를 평용하자. 그러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인재를 추천하는 방법도 병용하자. 그리고 군주가 친군을 거느려야 한다. 친군. 왕이 거느리는 군대예요. 왕권 강화죠. 여러분들 붕당 정치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붕당 정치가 진행된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던가요?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현종이었었죠. 물론 붕당 정치의 시작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다음에 누구였죠? 광해군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붕당 정치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누구야? 인조, 효종, 현종 때라고 그랬죠. 집권 여당은 누구였어요? 서인, 주도하에서 누가 동참한다? 남인이 동참하는 이런 형국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 서인은 신 중심의 정치를, 남인은 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신하, 이는 신하보다 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하고 있었죠. 지금 중농실학자들은 대다수 누구죠? 남인이야 남인. 제야 남인, 근기 남인 세력이었다. 그래서 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얘가 군대를 따로 거느릴 수 있는 권한도 주자. 이런 얘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친군을 거느려야 한다. 역사에서 고금의 흥망은 시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이런 얘기 하죠.
영웅이 당시의 세상, 당시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놨느냐, 그 분위기가 바로 영웅을 만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웅, 난세 항상 나오는 거죠. 영웅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영웅을 출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서 고급의 흥망은 그 시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 다 성호 이익의 주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학의 집대성자 정약용입니다. 신유박해 때, 그러니까 순교 즉위하자마자 했죠. 신유박해 연루가 돼서 경상도 포항 쪽으로 귀향을 갔다가 이배를 합니다. 이배 옮겨가요. 전라도 광진으로. 그래서 18년간 전라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집약했던 그의 저서가 바로 뭔가요? 여유당 전서입니다. 약 508권의 책이 집약이 된 책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책들 몇 개 나와 있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건 다산의 3부작이라고, 3부작. 대표적인. 그래서 목민심서, 지방행정제도 개관이죠. 경세유표, 주로 중앙행정제도 개관에 대한, 흠음신서는 형벌제도 개관에 대한 책이에요. 탕론, 원목, 전론. 이거는 다산의 3논설이야. 대표적인 세 권의 논설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우두마마 할 때 그 마진입니다. 마진에 관한 약방을 정리한 마과의 통. 그리고 기애론이라고 하는 건 기술애찬론입니다. 기술애찬론. 기술애찬론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수원 화성 축조할 때 거중기라든가 농로를 쓴다거나 또 한강 주교를 설치한다거나 전부 다 다산 정약용의 기애론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에서는 유영원의 균전제하고요. 성호 이익의 한전제 있죠. 이 둘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주장하죠? 바로 여전제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전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정전제예요. 정전제. 여전제 여는 이 여는 단입니다. 단위. 1여는 30가구예요. 1여는 30가구다. 그러니까 한 마을을 30가구로 만들고 그 마을에 우두머리 여장을 두고 그 마을에서 가가호마다 나와서 일한 것만큼 노동량을 여장이 기록했다가 가을에 추수하면은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는 겁니다. 이게 여전제예요. 근데 여전제가 실시가 되려면은 우선 뭐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되겠어요? 한 마을을 몇 가구로? 30가구로 묶는 겁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행정구역 정비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여전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전제를 주장합니다. 중국 주나라의 토지제도예요. 우물정자 나눈 겁니다. 토지를 이 우물정자로 나눠가지고 가운데 있는 토지를 공전,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토지 있죠. 이 토지를 사전. 그래서 사전에 경작자가 공전을 공동 경작해서 국가에다 내고 이걸 지네들이 먹게 하자. 경작해서 먹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전제라고 그래요. 정전제. 근데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우물정자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우물정자로 쓰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이 넓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개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들어서 한 개인이 나머지 이 땅을 경작한 사람이 땅 하나를 공동 경작, 공동 생산해서 국가에다 내고 나머지는 그 대가로 경작해 먹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이것도 정전제입니다. 조선판 정전제, 이거는 중국판 정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그 여전제가 나와 있고 그 여전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뒷장에 넘어갑시다. 바로 정전제였던 것이죠. 한편 국방제도에서 415쪽입니다. 향촌 단위의 방위 체제. 우리 뭐 진관 체제라고 기억나시죠? 그 향촌 단위의 방어 체제라든가 또 군역제도에서 호포제 실시를 주장합니다. 이 군역의 폐단이 상당히 문란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과학기술에서는 중국에서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책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요. 또 한강 주교를 설계한다거나 우측에 있죠.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고요. 아버지 무덤을 수원으로 옮겨놓죠. 그리고 수원에 행찬하는 겁니다. 그 주교를 한강 주교는 배주자입니다. 배의 달이죠. 한강 배달입니다. 그 위쪽이 어딘지 아세요? 위쪽이 서울 지금의 용산이고요. 그다음 밑에가 노량진 쪽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노량진 한강 철교가 있잖아요. 전철 타고 1호선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바로 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정조가 안전하게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넜어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에 이제 다리를 놓는 겁니다.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배 주자를 써서 뭘 한다? 주교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그 배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한강 다리가 보이죠. 뭐 지금과 같은 교각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우리가 군인들 군사작전 할 때 도하하죠.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배를 연결해놓고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배 있죠. 이 배는 누구 배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 중에서 경강상인 기억하시죠? 배를 타고 다닌다 해서 뭐라고 했어? 선상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경강상인이었으며 다른 말로 뭘 한다? 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담당했고 특히 수송 판매하면서 얘네들은 조선업이죠. 조선업, 조선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증기선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에서의 미국, 어물, 수송을 독점을 하니까 얘네들도 증기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상인에 저항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개항 이후에 경강상인의 바로 어떤 그 민족 자본, 경제 구운동이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튼 그 경강상인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그 경강상인의 이 배가 바로 이 경강상인의 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하면서 어디에서 바로 한강을 무대로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얘네들은 대무역을 한다 안 한다. 대무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상 경강상인 중심을 유의를 좀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 경강상의 활동의 결과 배를 타고 장사하는 겁니다. 한강을 중심해서 포구가 성장했습니다. 포구. 그래서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할 때 그 뒤에 포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다 조선후기 때 누구의? 경강상인의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었으며 조선후기 때 장시하고 포구하고 상행의 규모를 보면은 어디가 더 컸다? 장시보다는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했던 장시보다는 바로 경강상인을 중심으로 했던 포구에서의 상행위의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강 주교의 경강상인을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기타, 거중기, 수원 화성 축조할 때 거중기와 농로가 사용됩니다. 거중기는 뭐예요? 무거운 걸 드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로라고 하는 건 뭐냐? 농로라고 하는 거는 들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요즘에 큰 건물들, 뭐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크레인 있죠. 그 크레인은 이 거중기하고 농로의 기능을 같이 합쳐놓은 게 크레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합쳐놓은 건 아니고 거중기 따로, 드는 것 따로, 운반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운반하는 것이 뭐라고요? 농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원 화성은 단기간에 축조를 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과학 기술학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상공업진흥론에서 중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용감 관청입니다. 이용감을 설치하고 선박과 수레 제조 기술에 대한 관청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농실학자라고 해서 꼭 토지에도 자연농 육성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도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 하자라고 주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꼭 이 부분만 제차한 건 아닙니다. 방법론에서의 차이라고 했어요. 얘네들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뭐 하자? 이거 하자는 거고 얘네들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궁극적으로는 부국강명 그래서
민생 안정합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의 집대성자였던 다산 정약용의 다양한 개혁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제 중상신학자에서 맨 밑에 농암 유수원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저서가 하나 있죠. 우서. 여기서 이제 그의 개혁 내용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뒤로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공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주장을 하고 있죠. 중상신학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이런 주장이에요.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봐봐요.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것. 수공업에서 보면은 이런 수공업을 뭐라고 해요?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자본들, 소위 그 도고, 물주죠. 물주가 영세한 수공업자에게 물건값을 주고 그리고 그 물건값을 가지고 수공업자가 물건을 사서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도구에다 다 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런 수공업 형태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대제 수공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봐봐요. 지방 농촌 지역의 전기시장을 개설하자.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지금 전기시장에서 있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뭔가요? 장시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열렸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정기적인 시장이 설치가 안 된 곳에다가 또 시장을 개설합시다. 그래서 지방의 상업 발전을 주장했고요. 라번에 보면은 대상인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를 제안합니다. 즉 대상인은 누굴까요? 도고입니다. 도고. 다른 말로 도고는 뭐라고 그랬죠? 물주입니다. 물주.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야, 너네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니네 고향 발전을 위해서 희사 좀 해라. 희사. 돈 좀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홍대용 주장으로 하겠습니다. 호가 담원입니다. 담원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마 경륜, 의사문답 등이 그의 이제 대표인 저서예요. 그 개혁 방안에 보면은 관리 선발 제도를 공거제, 즉 추천제로 바꾸자. 과거제를 없애고. 또 토지 제도에서 뭐가 나와요? 균전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상실학자라고 해서 토지제도 개혁 주장 안 했다는 건 아니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균전제. 정남에게 16세 이상 60세까지 양인의 남자입니다. 정남에게 토지 2개월씩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균전제. 그 다음에 지전설이 있습니다. 박스 쳐놔요. 지전설은 의사문답에서 지전설과 지구의 일회전설입니다. 그리고 무한우주론이죠. 무한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비판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연안박지원입니다. 그에 져서 열하일기, 중국의 열하 지방을 다녀와 쓴 기행문이에요. 그리고 한민명전이라는 저서에서 토지제도 개간, 대토지 소유를 막자라고 하는 뭐죠? 한전제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 방안에 계속 수레와 선박을 이용합시다. 밑에 박제가의 주장도 뭐예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합시다. 이런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폐에서 전황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 용전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 중심의 개혁안이 여러 가지 개혁안에도 관심을 갖고 있죠. 보면은 나번 봐봐요.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을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구 개량을 하고 전부 누구의 주장인가요? 중상실학자 누구예요? 박지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런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박제가입니다. 초정 박제가요. 그에 져서 북학의의 집대성이 돼 있는데 특히 수레와 선박을 이용합시다. 그리고 전략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밑줄 그어놔요. 왼쪽에 북학의에 나와 있는 박제과의 소비관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하고 관계를 우물물에 비교했죠. 우물물 안 퍼먹으면 물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물 자꾸 퍼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근검 전략보다는 뭘 강조하고 있죠?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경제 정책에서 중농 뭐라고 했어요? 억상이라고 했습니다.
상공업을 국가가 통제한다. 이는 억압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관장제 의미예요. 관장제. 그럼 상공업을 왜 국가가 통제했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죠? 또 성리학적 경제관, 즉 유교적 경제관에 입각을 해서 상공업을 국가가 통제했었습니다. 신분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들이 돈을 벌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할 걸 우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분제도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조선 전기 때, 조선 초기 때 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조선 후기 때 현실로 나타나죠. 조선 후기 때 광장이나 또는 도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을 해서 양반 신분 상승하죠. 양반과 혼인한다거나 족보를 위조하고 매매한다거나 그렇죠? 공명첩, 납속책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반은 올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홍패를 위조한다거나 홍패, 과거의 급제증을 홍패라고 그러죠. 요즘 같으면 학력 위조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15세기 때 양반들이 우려했던 것이 조선 후기 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15세기 때는 양반으로서의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상정책 그리고 성리학적 경제관 이꼴 유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관이에요? 근검, 전략입니다. 검약적인 어떤 근검 전략적인 경제관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쓰는 경제관이야, 아끼는 경제관이야. 대부분 아끼는 경제관이에요. 쓰지 말자, 아끼자 이거예요. 근데 중상신학자 누구 박제가는 초영 박제가는 쓰자고 그랬습니다. 소비를 권장하죠. 자, 다 비단옷 입어버리자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여공이 산다는 건데 비단을 짜는 사람들이 살 거 아니냐? 자, 집에서 쓰는 그릇 있죠. 그릇들이 깨지거나 굳이 깨지지 않더라도 흠집이 가거나 좀 스크래치가 가거나 말이지. 조금 깨져서 쓸만한데 깨진 토기도 있죠. 그릇들 다 깨버리자,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사서 쓰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공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극적인 중상신학자 그럼 누굴 얘기를 합니까? 박제가를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소비권장입니다. 당시 국가에서 제창했던 유교적 경제관 여기에 정면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박제가가 말이죠. 이 시기 때 뭐 궁궐에 가가지고 국왕에 면전에서 뭐 이런 주장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씁시다. 소비 권장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문난적으로 처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제약자의 주장으로서 그나마 살아남은 거겠죠.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검 전략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서 가장 적극적인 실학자, 중상 실학자로 우리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기타 박제가는 뒤에 문인화풍이나 또 문인화풍의 산수화나 그렇죠? 뭐 생동감 넘치는 꿩, 물고기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대표로 꿩을 그린 그림입니다. 야치도라고 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 전반의 개혁론입니다. 19세기 전반의 개혁론이라고 한다면은 19세기는 일단 어느 시기예요? 특정 붕당이 정치를 장악하는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외척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도 정치기입니다.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비변사를 중심으로 하는 또 삼정문란로에서 경제 파탄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의 개혁 주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9세기 전반의 개혁론입니다. 밑에 홍석주, 서유구, 성혜응, 최한기 있죠. 최한기 앞에서 한번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양명학에서 나왔었죠. 또 뒤에 보면 이규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개혁 내용들이 있어요. 이 개혁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418쪽 맨 위에 세도정치 상황에서는 이들의 진보적인 사상이 수용되지 않았으나 택도 없겠죠. 이후 개화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훗날
자주적인 근대화 정책의 기초가 됐다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지 이게 이때 반영되거나 당시 논의가 되거나 공론화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6번째 국학 연구의 확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실학의 3대 성격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민족주의적이냐면 우리 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직전에 봐봐. 7세기 살인 집권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죄다 중국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연구에서는 단군조선보다 누구를? 기자조선. 또 그림도 중국의 화풍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이때 그려졌단 말이에요. 18세기 때 가면은 우리 거는 우리 거고 중국 건 중국 것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신학시대 때 가면은 우리 것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3대 성격 뭐라고 그래요? 민족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국학 그러면 국어와 국사를 국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학 중에서 밑에 역사가고요. 뒤에 금성문, 지도, 지리서 또 뒷장에 보시면은 백과 사전적 저서와 국어연구서 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들 다 묶겠습니다. 묶어서 뭘 한다? 우리 거에 대한 연구서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앞자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역사학 분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익은 체계적인 사설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호 사설에 수록된 삼한정통론입니다. 삼한정통론이란 거기 봅시다. 둘째 줄 뒤에 우리나라의 정통을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주장했던 뭐예요? 삼한정통론입니다. 이 삼한정통론은 그의 저서가 없어서 주장에서만 끝났는데 그의 제자가 바로 밑에 안정복입니다. 안정복은 이익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스승 이익의 삼한정통론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게 우리 한국사의 뼈대가 된 정통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안정복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놔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고증 사학의 토대를 닦았다라는 의의를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단군조선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이긍익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를 정리한 열여실 기술을 남겼습니다. 기사 본말체입니다. 역사 편찬 방법에서 강목체, 위에 동사 강목은 강목체입니다. 강과 목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전체, 그리고 편년체, 기사 본말체, 강목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뒤에 419조로 하겠습니다. 이종이 동사, 고구려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 유득공에 발해고가 있습니다. 이 발해고에서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죠. 즉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전한 통일로 보지 않고 불완전한 통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책은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역사연구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밑줄령 그어놔요. 왜냐하면은 두 책 다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의 만주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고구려 땅에서 공격된 어디요? 발해. 고구려사 동사, 발해사, 발해고, 이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반도 내에서만의 역사 연구였어요. 감히 조선 중기 때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옛날 우리 역사였지만, 우리 땅이었지만, 감히 현실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학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중국 것은 중국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에요. 그런 역사실을 가지고 만주사에 대한 옛날 고구려와
발해가 있었던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건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책, 그러면 이 두 책, 이종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한치운의 해동 역사가 있습니다. 기전체 사서죠. 약 500여 종의 중국과 일본의 책을 참고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바로 어떤 의의를 부여하냐면은 마지막 줄.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즉,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좀 역사 인식의 폭을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책, 500여 원에 관한 책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이 우리나라 사신들 있죠. 외란위에 통신사 가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온 책입니다. 그래서 민족사 인식의 또는 국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제 국학연구에서 금석문입니다. 추사 김정이죠. 금석 과한록을 지어서 북한산비하고 황초령비를 진왕 순수비로 고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와 지리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 것의 지도 지리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통치 목적에서, 후기 때는 실학자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술에 썼습니다. 그 중에 지도에서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해서 그린 지도예요. 백리척 축적법.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철종 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죠. 16만 물의 일의 축적으로 십리마다 눈금을 표기했습니다. 이거는 거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 대중화에 공헌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대동여지도가 지도 대중화에 기했냐면 목판으로 돼 있어요. 목판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판본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종이를 대가지고 찍어내면 바로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찍어내는 겁니다. 도장 찍듯이. 그래서 지도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자, 지리지는 밑에 역사 지리지하고요, 인문 지리지가 있습니다. 역사 지리지는 우리나라 강역을 연구해서 국토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요. 인문 지리지는 그 지역의 물산, 풍속, 인심, 또 기후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인문 지리지예요.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까지 기록을 하면은 역사 지리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인문 지리지에서 영조 때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습니다. 이 택리지는 지방의 풍속과 인심, 특산물 이것까지 소개했지만은 어느 지방이 살기 좋은 곳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도 논했습니다. 풍수지리사성이죠. 이 풍수지리설도 일정 반영이 된 책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언어 연구, 방언이라든가 해외 언어를 정리했던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백과 사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폭넓게 정리해서 중국에 비해 튀지 않는 문화국가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학시대 때 실학자들의 문화인식의 폭이 확대가 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죠. 그것이 뭘로 나왔다? 백과사전적 저서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책 한 권에 집약이 된 겁니다. 이게 백과사전이죠. 밑에 선조 때 권문해가 쓴 대동운부군옥부터 쭉 내려와요. 헌종대 최한기가 쓴 명남루총서까지 전부 다 공통된 책. 이 책은 뭐냐? 공통점은 백과사전적 저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중에 5번째는 보겠습니다. 영조 때 홍봉안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동국, 문헌, 비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 백과사전을 얘기를 한다. 이게 동국, 문헌, 비고입니다. 요즘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지금 영조 때의 동국, 문헌, 비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실학의 3대 성격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국어, 국사, 또 지도, 지리서, 그렇죠?
이러한 분야에서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서양 문물의 수용이 있죠. 이 서양 과학 기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에 해당되냐면 실학의 3대 성격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죠? 근대 지향적인 거죠.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근대 지향적인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또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또 운영한다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죄다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뒤에 421페이지 맨 위에 이광정부터 해서요. 마지막 네덜란드 벨테브레이하고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주장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배경하에서 들어와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그 한계 좀 보겠습니다. 1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서양 문물이 수용됐으나 19세기 이르러서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았다 했습니다. 19세기 세도 정치 때 들어와가지고 끊기기도 하지만은 천주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문화가 옛날처럼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학에 대한 얘기 좀 봅시다.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통치 목적으로 주로 누구에 의해서 연구됐나요? 중인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죠. 뒤로 가겠습니다. 422페이지 맨 위에 조선 후기 때는 국민의 생활 개선과 관련해서 민생이죠. 민생과 관련해서 조선 후기 때는 누구에 의해서? 실학자들에서 연구가 됐던 거죠. 그거 역시 뭐에 해당된다? 근대 지향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천문학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김성문이죠. 역학도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전설을 주장했다가 나중에 천동설로 회귀했습니다. 다시 성리학적인 질서관으로 되돌아간 거죠. 홍대영. 그의 저서 바로 밑에 있죠. 홍대영 담원집에서 바로 지전설을 제찬하고 있고요. 또 정약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김성문, 이익, 정약용, 홍대용 이 네 사람은 묶어서 다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역법에서는 달력입니다. 효종대 김육이 시현역을 도입을 합니다. 시현역은 중국 달력인데 이거 보실래요? 그럼 시현역 이전의 달력은 뭐였을까요? 세종대 때의 칠정산입니다. 효종대 때 가면은 시헌역이 나온다. 효종대 때. 지금 이거죠.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1894년, 95년 11월 16일 이 시헌역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제3차 을미개혁됩니다.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력은 그냥 양력이에요, 양력. 그러면 시헌역이 태양력으로 바뀌면서 1896년 이게 1월 1일이 돼요. 이거는 시헌역 달력입니다. 시헌역 음력으로 1895년 11월 16일이 양력으로 1890년 1월 1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헌역이 태양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태음력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양력도 쓰고 뭐도 써요? 음력도 쓰죠. 고음력으로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하원본이라든가 구술약이라든가 주예수영 등의 수학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서에서는 조선 전기 때 의서는 우리 몸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학서, 의서 연구가 편찬이 되고 연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기 때는 그간의 연구 업적을 토대로 해서 임상일치에 주력을 합니다. 임상일치. 몸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몸에다가. 침구 경험반부터 동의보감, 뒤에 마가회통, 방약합편, 이재마의 동의수세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해군대 때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외란 이후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자 허준, 정작 등으로 하여금 편찬하겠다는 동의보감이죠.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또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동의보감이고요. 뒤에 19세기 이에마에 동의 수세보원이 있습니다. 이 동자는 동양, 우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체질의학, 이른바 사상의학을 제창을 하고 있죠.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똑같은 A라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약을 먹는 사람은 태양, 태음 체질은 B라는 약을 먹고 또 소양 체질은 C 또는 소음 체질은 F라는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질의학이에요. 오늘날의 한의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업 분야 있죠. 농업과 뒤에 나오는 어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학에 봐봐요. 3대 성격의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뭔가요? 민본주의적이다. 이렇죠.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실학의 3대 성격에서 뭔가요? 민족주의적. 국학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국어, 국사, 지도, 지리서, 역사학, 국어, 다양한 분 나왔죠. 그 다음에 근대 지향적인 거죠. 과학기술 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과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민본주의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실학의 3대 성격 그러면 이렇다. 그러나 한계는 뭐였다? 제약자들의 주장으로서 당시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도 나왔고요. 조선 후기 때도 나온 이 농서도 있죠. 농가집성부터 해가지고 지금 산림경제까지. 또 조선 후기 때 농업기술에서 조선 후기 때 이 농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에 번답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 경제에서 번답. 이거는 반답으로 읽는 거 아니라고 있습니다. 이두문자라고 그랬죠.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을 번답이라 한다. 그래서 정조 때는 논과 밭 비율을 보면은 논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거는 벼농사가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424쪽에 보시면은 농업의 어업기술에서 17세기 김양식이 어디 지방을 중심으로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김양식해지고요. 어살은 업법계량에서 보면 고기를 잡는 도구인데 어사를 설치하고 어망은 면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18세기에는 냉장선도 들어오고요. 신선한 고기의 어떤 생선의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순조 때 정약전의 자산어부와 흑산도의 그 어떤 그 어류학의 어떤 그 보고죠, 보고.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갔던 바로 정약전, 정약의 형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머물렀고요. 정약전은 흑산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두 형제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만은 김여의 우회 이여보, 이 달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다른 서로 다른 물고기의 어떤 족보예요, 족보. 여러 가지 것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오주, 소종, 애체 또는 선박의 건조, 총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애체가 있죠, 애체. 애체는 안경입니다. 안경은 외란 직전에 중국에서 들어와요. 조선후기 영조 때 18세기 이후에 가면 일반 민간인들도 애체를 씁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조 있죠. 정조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어요. 정조도.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안경이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후기 근대 기술 개발의 한 흔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학의 3대 성격에 뭐에 해당되어 있어요? 근대 지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선 후기가 외란 이후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시기적으로 온다면 전 근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봅시다. 1392년에서 우리가 조선 건국 이후에 시대 구분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반으로 나눴을 때 기준은 1592년에서 98년이다. 98년 7년 전의 외란입니다.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근세. 외란 이후가 근대 그렇죠. 조선이 멸망했던 8월 29일까지 되어 있죠. 근대 조선 후기입니다. 근대 조선 전기죠. 다시 근대는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개항이죠.
개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근대 뭐예요? 태동기입니다. 태동기. 여기 개항 이후가 뭐가 되죠? 근대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선 후기 때의 근대 태동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여기까지 전개가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 1870년이는 근대 발전기인데 우리가 시대 구분할 때 말이죠. 여기까지를 개항 이전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근대사 그리고 개항 이후를 뭐라고 하죠? 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사로 나누면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금 여기까지 조선기 문화사까지가 전근대사의 마지막 내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근대사, 개항 이후부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